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입니다. 저자는 이지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부 정교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상담,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에서 전임 상담원 및 특별 상담원으로 근무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심리 수련 과정을 이수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유발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화가 나면 화를 유발한 그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복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 자체가 성인 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신이 느낀 것만큼 아픔과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가장 흔하게 하는 복수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뒷담화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빈 씨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에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등 학업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퇴학을 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호빈 씨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호빈 씨는 어머니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호빈 씨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호빈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그의 삶에 개입했습니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며 10개가 넘는 과외 활동을 했던 호빈 씨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에 화가 났지만 너무나 강한 어머니에게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감과 무력감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호빈 씨가 인류대학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안심하고 호빈 씨에게서 관심을 거두게 됐습니다. 호빈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고 어머니가 방심한 틈을 타서 20년간 어머니에게 느꼈던 분노를 복수로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업과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경계를 지나치게 침범하는 행위는 자녀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자녀는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심리적 경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 나 가져. 내 몸 다 가져. 나라는 심리적 경계도 가져.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때리거나 자신을 원하지 않는 행동에 참여시켜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요. 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은 덜어졌고 그나마 버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화를 비롯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이 메마르고 무딘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당황스럽고 놀라고 혼란스럽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슬프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느껴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자극이나 대상이 우리의 관심사나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면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함을 느끼는 등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등 불쾌한 감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나와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감정을 전혀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이 자신과 떨어져서 걷는 행동에는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애인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떨어져서 걷는 행동은 자칫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없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상처가 되지도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울 때 불편하고 싫어서 힘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귀에 확 꽂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역시 맞는 말입니다. 욕구를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것이 사라져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번뇌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삶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삶이 좋을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욕구의 동물인 인간이 욕구를 잘 충족시키며 살아간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불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이란 욕구를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적절히 충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억압하며 욕구를 좌절시키곤 합니다. 사실은 볶음밥이 먹고 싶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킨다고 같은 메뉴를 시킨다면 욕구는 한번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욕구를 좌절시키면 욕구는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욕구 불만 상태가 커집니다. 비록 작은 욕구일지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충족시켜보세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에 행복을 느끼고 먹고 싶던 짬뽕 한 그릇에 만족스러워지고 만나고 싶던 친구와 먹는 식사 한 끼에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작은 행복이 모여 건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감정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감정은 바로 정보입니다. 즉,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공포감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공포감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보를 줍니다. 우리는 순간 얼어버리거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그 공간에서 벗어난다면 생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살아있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감정에 굉장히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빠르게 빠져나갔지만 이들은 계속 앉아서 그 공간을 지키다 결국 위험에 노출되어 생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이 주는 정보를 취해서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히 행동하고 대처함으로써 생존하고 적응하면 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대상에 대해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유쾌한 감정인지 불쾌한 감정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감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불쾌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처를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해야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취해 처한 상황에 적절히 행동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얘기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평가를 보류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아플 때 감정이 주는 정보를 취해서 처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했고 상황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마음에서 우라가 치민 적이 있지 않나요? 이미 지나버린 일인데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일도 잘 해결됐는데 왜 끝이 아닐까요? 한번 발생한 감정은 결코 그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미 발생해버린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무엇을 해줘야 사라질까요? 상처받은 아픔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는 아픔에,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가 힘들다고, 불안하다고, 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화가 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상대는 감정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슴으로 듣지 못하고 머리로 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 어떻게 조언을 해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결코 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감정은 오직 느끼고 표현되어 사라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감정은 자극에 반응해서 발생하고 느끼고 충분히 표현되면 사라집니다. 또 자극에 반응해서 발생하고 느끼고 표현하면 사라지면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이야기 속 이발사는 답답한 마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 같아서 해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깊은 대나무 숲에 구덩이를 파고는 거기에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요. 그러고 나니 이발사는 살 것 같았습니다. 속이 시원하고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을 땐 그 화를 느끼고 표현하면 사라지고 슬플 땐 그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면 사라집니다. 상처받은 아픔 또한 그 아픔의 감정을 그저 느끼고 표현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처로 힘들어한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발생한 감정은 계속 남아서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느끼고 표현해서 해소되어 사라지게 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감정의 속성을 가장 적절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한 맺힌 귀신과 같습니다. 발생은 했으나 느끼고 표현되지 못해 한을 품은 귀신입니다. 느끼고 표현되지 못하면 그 상처받은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모른 척하고 꾹 참고 있으면 어디론가 사라져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슴속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굉장히 집요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 여기 있다고, 상처받은 감정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어 해소되기를 요구합니다. 몇 년 전에 일자리에서 부당하게 잘렸던 그 상처받은 감정이 여기 있다고, 또는 남편에게 비난받았을 때 상처받고 억울했던 감정이 여기 있다고,
상처받은 감정들은 그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한 맺힌 귀신처럼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매체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드물지 않게 접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전래동화 장화 홍련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 자매는 사또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을 맴돌면서 자신의 한을 듣고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감정들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한을 풀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얼굴은 어둡고 몸은 무겁게 됩니다. 상처받은 감정들의 존재를 알아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면 떠납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은 환해집니다. 심리상담센터에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이나 정신과에 자녀를 의뢰하는 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의지의 문제일까요? 과연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 정신이 차려지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한 맺힌 귀신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해도 잘 안 되는 본인도 답답하고 괴로운데 의지의 문제로만 본다면 오히려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그 얘기에 서운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기에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집중력을 높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주의 집중력을 더 떨어뜨리고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을 더욱더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집중을 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주의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감정 경험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되짚어주세요. 그 감정을 느끼고 충분히 표현해서 해소하게끔 노력해보세요. 그 감정에 못다 이룬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집중이 안 될 때 머릿속에 무엇이 자꾸 맴돌고 떠오르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가슴에 어떤 감정이 맴돌고 있나요? 무엇이 가슴속에서 충동질을 하고 있나요? 바로 그 맴도는 것이 답답함을 풀어줄 단서입니다. 감정 귀신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감정 귀신이 여러분을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때로는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더라도 바쁘게 산 탓에 지친 감정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피로해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갑자기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은 힘들어, 피곤해, 지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친 마음을 알아주세요. 충분히 느끼고 표현해주세요. 물론 우리에게 좀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기하게도 지친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휴식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상처를 받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모두가 자신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에 빼앗겨서 주의 집중이 어려워지고 능력 발휘를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살아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므로 그 에너지를 회복한다면 주의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에너지가 회복되어 수행 능력과 성취가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회복되면 의욕이 생기고 무언가를 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나타나는 등 유쾌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힘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잘 생각해보면 눈을 감고 자려고 하지만 자꾸만 생각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소되지 못한 감정 귀신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주변을 알짱거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힘들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도 한번 써보기를 추천합니다. 계속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알짱거리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들여다보세요. 낮에 들었던 직장 동료의 기분 나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감 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에 맴돌고 있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면서 적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잠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몸 밖으로 해소해야 한다. 바로 감정은 똥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똥이 만들어집니다. 똥은 반드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감정은 똥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자극과 만나고 그 결과 감정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감정은 똥과 같이 몸 밖으로 꺼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똥독에 올라 고통을 겪게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경우 똥독은 앞서 언급한 주의 집중력 감소, 기억력 감소, 지각의 왜곡, 신체 증상, 불면 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삶이 힘겨워져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에게 말을 해야 감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감정을 표현했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소문이 나서 오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대상이 있다면 안전한 대상을 찾으십시오. 안전한 대상이란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며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남편이나 아내, 엄마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한 명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입니다.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모든 감정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화날 때는 몸에 열이 나고, 불안할 때는 긴장이 돼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감정 에너지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말 한마디가 불쑥 떠오릅니다. 뭐야, 그건 나 기분 나빠지라고 한 말이잖아.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다니. 그제야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다음은 감정을 해소시키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말한다고 감정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합니다. 화나, 억울해, 슬퍼, 미안해. 이 같은 감정 단어를 명명해야 감정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몸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감정은 똥과 같아서 몸 밖으로 꺼내야만 비워져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 단어를 말이나 글이나 몸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먼저 소리를 내서 밖으로 꺼내십시오. 화가 난다면 화가 나, 화나, 화가 나 라고 계속 소리내어 밖으로 꺼내세요. 그러다 보면 화가 사그러지고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대에게 직접 하지 않는데도, 몇 번 소리내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한 방식은 글입니다. 목소리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메모장이나 종이 또는 컴퓨터의 한글창을 열어서 감정 단어를 계속 써보세요. 다만 글로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다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밸브를 눌러서 변을 버리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감정을 해소한 뒤 기록으로 남기지 말고 삭제하거나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립니다. 만약 버리지 않으면 다시 볼 때 기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나? 내가 이런 욕을 했나?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상처받았을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도 감정을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감정 해소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운동은 권투나 검도입니다. 상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대에게 받은 상처와 감정에 집중해서 권투와 검도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세 번째 필수 조건은 바로 그 감정의 주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의 주의를 계속 두면서 감정 단어를 명명하면서 말과 글, 몸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 놓으십시오. 화나, 화나, 화나라고 계속 소리내어 밖으로 꺼내 놓다 보면 어느새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계속 감정을 쫓아가세요. 미안함 등의 다른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또한 꺼내세요. 그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감정이 더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자주 맴도는 목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목소리는 모두 여러분의 것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심리학에서는 내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사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마치 쇠뇌처럼요. 권위자, 특히 부모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아이에게 내사되기 쉽습니다. 성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적인 얘기를 해선 안 된다. 낯선 사람은 조심해라.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말들을 받아들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부모가 한 말과 행동들은 자녀에게 스며들어 이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꺼내서 그 정체를 확인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만약 부모 귀신의 목소리라면
이번엔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한번 씹어서 소화시켜 보세요. 그 목소리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소화시켜 보세요. 만약 씹어서 소화시키려 했는데 그것을 도저히 삼킬 수 없다면 뱉어도 괜찮습니다. 단언컨대 부모를 좋아하길 원하지 않는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자녀의 마음 안에 서운함과 화가 올라와 있을 뿐입니다. 부모에게 서운하고 실망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죽는 순간까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 또한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자신에 대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현재 자녀의 마음 안에 있는 화나 서운함을 밖으로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아 서운하고 화난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준다면 자연스럽게 내면에 숨어있던 부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라. 부부관계에서 보이는 감정은 대부분 2차적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 감정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정인 반면 2차적 감정은 이러한 1차적 감정을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받아들일 법한 다른 감정으로 바꿔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가면을 쓰는 격입니다. 사실은 두려운데 화를 내고 있거나 실제로 화가 나는데 슬퍼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로움을 누른 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자신감으로 바꿔서 느끼기도 합니다. 난 괜찮아. 난 혼자서도 잘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외로움을 살피고 충족시켜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보세요.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섭섭하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서운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슬프다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네가 섭섭한 게 나 때문이야? 네가 화난 게 나 때문이야? 라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대해 판단, 즉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화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상대방은 방어를 풀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돼서 속상하고 섭섭해요. 당신이 자꾸 밤늦게 들어오는 게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싶어서라고 생각돼서 서운하고 슬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주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저자의 부부도 여러 갈등이 있었고 매번 대화를 통해 고비를 하나씩 넘겨갔다고 합니다. 이때 저자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대화하면서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